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재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제 이름은 남순이고 70살입니다. 도심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논밭만 일구고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며 노년의 평온함 외엔 더 바랄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이른바 노년은 아들과 며느리의 경멸 어린 시선 아래 식탁에서 얼어붙은 채 고개를 끄덕인 그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오후였고 며느리 다혜가 도시에서 제 외아들 준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물 한 모금도 들이키기 전에 식탁에 서류를 펼치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하세요. 그래야 편해요. 저는 찡그리며 뭐가 편하냐고 물었습니다. 다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땅을 준성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나중에 대출받아 가게 열 때 필요해서요.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까다롭게 굴거든요. 저는 준성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반대해 주길, 적어도 망설이길 바랐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으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수십 년 있었으니 이제 우리 이름으로 옮기는 게 맞아요. 사업하려면 빨라야 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다혜는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쳤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볼게. 다혜는 더 환하게 웃으며 승리의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는 변호사분께 이미 서류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내일 집에 오실 겁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상자에서 옛 서류들을 꺼내 한 장 한 장 등기부를 넘기며 낡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복사본은 낡은 스웨터 밑에 숨겼고 새벽까지 한숨만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정말로 왔습니다. 말쑥한 남자가 서류와 노트북을 들고 식탁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다혜는 집주인처럼 차를 타고 다녔고 준성은 팔짱을 끼고 앉아 때때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리길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저희가 바로 공증 처리해드릴게요. 몇 주 후면 새 등기가 아드님 손에 들어올 겁니다.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건 잘 몰라요. 여기 서명하면 무슨 문제 생기나요? 다혜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서명하면 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뭘 하고 싶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웃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자마자 다혜는 서류를 낚아채 가방에 넣었고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뒤로 가서 복사해둔 옛 등기와 공증 서류를 천 가방에 넣고 자전거를 타고 덕수 아저씨 댁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전에 지적과에서 일했던 평생 친구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슬비가 내렸고 옷은 젖었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덕수 아저씨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시려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땅을 옮기고 싶어요. 급해요. 더 이상 아들 이름으로는 안 되겠어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를 믿고 옮기시려고요? 저는 이름을 내밀었습니다. 혜진, 제가 중학교 때 키워 공부시켰던 아이로 지금은 산골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자식도 없고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혜진과 함께 공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모든 것은 급하게 처리됐고 옛 서류의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에 허점은 없었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안 무서워. 내가 엄마 말대로만 해.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집안에서 제 자신이 그림자가 아닌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흰죽을 끓여 혼자 먹었지만 전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알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라는 것, 노인도 웃을 줄 알고 보복할 줄 안다는 걸 깨닫게 될 그날을. 다음 날 오후,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탁자 위 전화가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준성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벨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5분 뒤 다시 전화가 왔고 이번엔 영상통화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손을 닫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긴장감에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한 거예요? 저는 되묻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땅 옮겼다. 누구한테? 그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아니면 됐다. 저는 전화를 끊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5분 뒤 다혜의 고함이 동네가 떠나가라 울렸습니다. 문 열어요. 남순 씨. 영악한 짓 했다고 다 끝난 줄 알아요. 저는 대문을 열고 마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준성이 먼저 험상궂게 들어왔고 다혜는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원수 보듯 노려봤습니다. 준성은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한 줄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남한테 땅 넘기는 건 불법이에요. 다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법이 그래?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권리야. 직계 상속인 거치지 않고 재산을 넘기면 소송당할 수 있어요. 다혜는 어디서 배워온 법률 용어를 줄줄 외웠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다가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소송하고 싶어? 여기 공증서류, 지적도, 권리이전 신청서, 도장도 있고 증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봐라, 준성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왜 안 하겠니? 너희가 억지로 서명시키면 내가 바보인 줄 알았냐? 내가 서명한 건 너희가 어디까지 본색을 드러내나 보려고 한 거다. 이제 다 봤다. 다혜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우릴 속였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한 수 가르쳐 줄게. 늙은 엄마를 벼랑 끝으로 몰지 마라. 늙은 엄마가 정신 차리면 누구도 당할 수 없어. 집안 공기는 연기처럼 무거웠습니다. 준성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파묻었고 다혜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남한테 땅을 넘긴 거예요? 그 혜진이라는 사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 하지만 정이 있어. 너희는 있니? 다혜는 얼굴이 붉어져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준성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와 인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 수십 년간 내 유일한 빌이었던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엄마와 인연을 끊었던 순간, 내가 엄마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을 때, 내가 내 아내가 엄마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치게 놔뒀을 때, 그때 이미 엄마는 너를 잃었단다. 준성은 침묵했고
다혜는 일어나 가방을 문 쪽으로 던졌다. 가자, 오빠. 내 엄마가 웃음거리가 되고 싶으면 내버려둬.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한기만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모든 문을 잠갔지만 잠들지 못했다. 책상 옆에 앉아 옛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불태웠다. 사진 한 장이 타오를 때마다 하나의 추억을 찢어버렸다.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옛 친구 인숙 씨가 들렀다.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집에 불이 새벽 2시까지 켜져 있던데. 나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말했다. 정말로 언젠가 자식이 돌아와서 부모를 물어뜯는 날이 오네요. 나는 메마른 웃음을 지었다. 이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방금 그 이빨을 잘라냈으니까요.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다. 가랑비가 흩날리고 하늘은 흐렸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처럼 동정도 아니고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듯한 무언가였다. 채소 가게에 들르자 주인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남순 씨, 며느리가 집 마당에서 욕했다지? 나는 그저 웃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나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젊었을 땐 남의 말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겁이 났다. 하지만 지금 내가 제일 두려운 건 내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일어났다. 집에 돌아오니 마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전날 내게 토지 사용권 이전을 도와줬던 옛 친구 덕수 씨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남순, 큰일 났어. 나는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낯선 사람의 메시지가 있었다. 남순 씨가 나이가 들어 정신이 흐릿한 것 같으니 서명 당시의 판단 능력을 의심합니다. 행위 능력 검사를 요청합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지? 덕수 씨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다혜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더러운 수를 썼다. 내가 치매라고 꾸며서 땅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차를 따르며 덕수 씨를 바라봤다.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나는 직접 면사무소 보건소에 찾아갔다. 보건소장은 옛 동창의 딸이었다. 나는 전면적인 신경검사와 엄마가 명확한 정신 상태라는 서류를 최대한 자세히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엄마, 이제 반격 준비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사흘 뒤 나는 결과를 받았다. 완전히 명확한 정신, 기억력 저하나 이상 없음, 반사신경 및 논리적 사고 모두 정상. 나는 그 서류 뭉치를 봉투에 넣어 다혜가 서류를 만들 때 썼던 변호사 사무실로 특급 우편을 보냈다.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사본도 첨부했고 거기엔 혜진 이름이 정식 소유주로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밥그릇에 눈물이 섞이지 않았다. 부엌 정리를 막 끝냈을 때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보지 않아도 준성임을 알았다. 그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다혜는 함께 오지 않았다. 엄마, 다혜가 엄마를 진짜로 고소했어.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그래. 나는 대답했다. 놀랍지 않았다. 그는 현관 계단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얹었다. 다혜가 엄마가 치매라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했어. 2년 전부터 치매였다는 걸 증명하려고 가짜 의사까지 고용했대. 나는 나가서 그 앞에 내가 받은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전면 검사 결과야. 그저께 받은 거. 언제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 준성은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봤다. 눈이 빨갰다. 엄마, 다 준비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다혜가 절대 멈추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기회를 주지 않았어. 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아들이 눈물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침묵했다. 손을 내밀지도 달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눈물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직 저를 아들로 생각해요?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살아있는 한, 내가 엄마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싶다면 눈물로만 하지 마라. 그날 밤 그는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했다. 나는 그를 마루의 침대에 재우고 얇은 이불을 건넸다. 방에 들어가기 전 나는 말했다. 이 집은 문을 잠그지 않는다. 하지만 내일 아침 내가 여기 없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나는 일어났다. 마당에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가 적막한 부엌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마루로 나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낡은 돗자리 위에 웅크린 아들의 모습이 뚜렷했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떠나지 않았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곧장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 세수하고 쌀을 씻었다. 흰죽을 끓이며 다시 마루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다. 일어나서 죽 먹어라. 나는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눈을 뜨고 아직도 내 집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두리번거렸다. 이내 벌떡 일어나 나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이처럼 의자에 앉아 밥을 먹었다. 명령하지도 다리를 올리지도 휴대폰을 들지도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무심코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점점 바닥이 드러나는 죽 냄비만 바라봤다. 다혜가 저를 버렸어요.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목에 걸린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혜가 남자라면 엄마도 못 지키는 주제에 뭘 지키겠냐고 했어요. 무능하대요. 문자로 통보하고 집에 가서 짐 싸서 떠났어요. 나는 길고 쓴 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는 널 사랑하지 않았어. 아마 한 번도. 그는 눈이 빨갛게 물들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대답했다. 그럼 제 잘못이에요? 그는 어린아이가 글자를 더듬듯 물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이 되는 법을 아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고 핏줄이 도드라지게 힘을 줬다.
엄마,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다. 예전에 향채를 심었던 뒷마당은 이제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괭이를 맡기고 땅을 파고 고랑을 만들게 했다. 엄마는 이제 늙었어. 더 이상 괭이를 들 힘이 없어. 내가 여기 남고 싶다면 이 괭이질부터 시작해야 해.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옷은 땀에 흠뻑 젖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달걀국을 끓여주었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었다. 사흘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남순네 준성이 왜 시장에서 채소를 심는 걸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매일 아침 그 아이는 시장에 나가 씨앗을 사고 배우며 하나씩 심었다. 매일 저녁 마당 앞에 나무 의자를 놓고 앉아 내가 홍수, 추수, 배고파서 옥수수죽에 액젓을 말아 먹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주일 후 나는 그 아이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동네의 어려운 가정 명단이었다. 나는 새 집의 이름을 지우고 첫 수확한 채소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직접 가져다 드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드리고 오면 돼. 그 아이는 나를 믿지 못하는 듯 바라봤다. 나는 다시 말했다. 고마워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거야. 그날 밤 그 아이는 늦게 돌아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봉투를 조용히 탁자 위에 놓고 방에 들어가 얼굴을 씻었다. 나는 그 아이의 옷에 진흙이 묻고 손이 긁힌 것을 봤지만 눈빛은 오히려 밝았다. 나는 이제야 성공의 시작임을 알았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이들도 이제 포기했겠지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착각했다. 다음 날 아침, 인숙이 허둥지둥 내 집으로 달려왔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떨고 있었다. 남순아, 다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너를 동사무소에 고소했어. 남이 너를 이용해 불법으로 땅을 넘긴 거라더라. 나는 고소장을 받아들고 늙은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침착하게 읽었다. 혜진을 고발합니다. 현재 토지 소유권자이며 노인을 기만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틈을 타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종이를 탁자에 내려놓고 물었다. 누가 제출했어? 인숙이 답했다. 다혜. 이름은 다혜로 되어 있는데 뒷면에 준성의 확인 서명이 있어. 나는 아주 작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점심, 나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땅 서류랑 신분증, 그리고 그날 엄마가 내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쓴 손편지까지 다 준비해서 엄마랑 동사무소 가자. 오후에 우리는 동사무소로 갔다. 토지 담당 공무원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주머니 댁일, 지금 아주 복잡해요. 나는 서류를 한 뭉치씩 책상에 올렸다. 양도계약서, 공증서, 내 신분증 사본, 보건소에서 받은 정신건강진단서, 그리고 두 이웃이 증인으로 서명한 내가 혜진에게 쓴 손편지까지.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제가 뭘 하는지 잘 압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혜진도 일어섰다. 저는 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양어머니가 이렇게 누명 쓰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군청에 올릴게요.
돌아가는 길에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차라리 이름 돌려드릴까요? 법적으로 얽힐까 봐 무서워요. 나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진짜 두려운 건 우리가 짓밟힐 때 침묵하는 거야. 그날 밤 준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개인 번호가 아니라 낯선 번호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엄마가 고소 취하해줘.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고소 취하하지도 누구를 고소하지도 않아. 나는 내 합법적 권리만 지킬 뿐이야. 그 아이 목소리가 떨렸다. 다혜가 끝까지 할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면 할수록 본색이 드러나지. 나는 기다릴 거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다혜가 어디를 가든 변호사를 잘 안다고 자랑한다더라. 자기 몫을 반드시 되찾겠다더라. 자기 몫. 나는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전해준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며느리가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 노인네가 가지고 있으면 아깝다고. 아깝다고? 가장 안타까운 건 내가 피와 살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식을 낳았다는 거다. 나는 혼자 집처마 밑에 앉아 예전의 준성을 혼자 키우던 시절을 떠올렸다. 굶주리던 시절, 마지막 밥 한 숟가락을 아이에게 양보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7km를 걸어 보건소에 갔다. 내 뱃속에 품었던 내 손으로 키운 그 아이가 이제는 내게 등을 돌려 물어뜯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 있었다.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든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종이 한 장을 더 썼다. 유언장이 아니라 진술서였다. 거기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정신적으로 협박해 억지로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었다. 나는 그 진술서를 등기부 등본과 함께 머리맡에 두었다. 필요할 때 쓸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나는 콩껍질을 까고 있는데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인이었다. 얇은 비옷이 흠뻑 젖었고 손에는 채소가 든 망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다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인숙이. 그녀는 비옷 모자를 벗었다. 머리는 흠뻑 젖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나 못 알아보겠냐? 넌 여전하구나. 여전히 고집세네. 나는 달려가 대문을 열고 그녀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넌 죽은 줄 알았는데. 남편 따라 람동에 간 뒤로 소식이 끊겼잖아. 인숙은 웃으며 말했다. 남편이 크게 아파서 이제야 고향에 돌아왔어. 내내 땅 일로 온 동네가 시끄럽다고 해서. 미쳐서 바로 달려왔지. 나는 차를 끓이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기할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너 좀 적당히 해라, 남순아. 걔네들이 너 눕혀놓고 사인하라고 했을 때 너 진짜 사인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인했지. 하지만 걔네들 본색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인숙이 물었다.
손에 쥔 찻잔이 나 대신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땅을 혜진이한테 넘겼어. 명의도 완전히 넘겼다고. 너 그 애 그렇게 믿어? 인숙이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누구도 절대적으로 믿진 않아. 하지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믿어.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예전에 너도 내 아들 병 고치려고 금 2돈 빌려줬잖아. 이제 내가 너 도와줄 차례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뭘 하려는 건데? 만약 걔네들이 또 장난치면 내가 내 명의로 서줄게. 난 안 무서워. 이젠 잃을 것도 없어.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다. 나는 이제 늙었고 친구도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금은보화보다 소중했다. 그날 밤 나는 인숙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차렸다. 데친 채소, 생선조림, 짭짤한 젓갈 한 그릇. 밥을 먹으며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고구마 하나씩 나눠 먹으며 맨손으로 집을 짓던 나를 꿈꿨다. 식사를 마치고 인숙은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이거 우리 남편 거야? 예전에 맥주 회사 경비로 일할 때 쓰던 거 내가 부탁해서 챙겨왔어. 내가 갖고 있어. 열어보니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와 초강력 손전등이 들어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니야. 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걔네들 더러운 짓 할지도 몰라. 너도 대비해야 해. 내 말 들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물건들을 베개 및 서랍에 넣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문을 3번 확인하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건 바로 내 동네에서 누군가가 그들과 몰래 손을 잡고 내 등에 치명적인 배신을 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예전에 내가 닭장 짓는데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한 것이다. 그날 밤 내가 자고 있는데 동네 개들이 요란하게 짖었다. 고양이 보고 짖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침입한 듯 길게 울부짖는 소리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인숙이 준 손전등과 호신용 스프레이를 집었다. 문을 살짝 열고 마당을 비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뒷마당 바나나 나무들이 흔들렸다. 나는 다가갔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전등 불빛의 검은 그림자가 담을 넘어 도망쳤다. 나는 쫓지 않고 바로 들어와 카메라를 확인했다. 인숙이 조카에게 부탁해 달아놓은 카메라였다. 녹화 영상을 돌려보니 키 크고 모자 쓴 남자가 새벽 2시 16분에 우리 집 마당에 몰래 들어왔다. 그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집을 바라보다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영상을 혜진과 인숙에게 보여줬다. 둘 다 놀랐다. 나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혜진이 말했다. 나도 알아보겠어. 인숙이 끼어들었다. 쟤 상민이야. 준성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잖아. 그때 둘이 찰떡이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럼 준성이가 부탁해서 엄마를 겁주러 온 거야? 인숙이 책상을 내리쳤다. 됐어. 이제 경찰에 가자. 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혜진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엄마가 크게 안 만들면 걔네들이 엄마 쉽게 겁준다고 생각할 거야. 다음엔 더 심해져. 그리하여 3명의 여자, 1명은 노인, 1명은 중년, 1명은 젊은이, 셋이서 동네 파출소로 갔다. 나는 젊은 경찰관에게 영상을 건네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그는 영상을 다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서를 썼다.
저희가 상민 씨를 소환해 조사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나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남순 씨, 피의자 신원 확인 부탁합니다. 나는 갔고 들어가자마자 상민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눈동자를 굴리며 창백한 얼굴이었다. 나는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3년 전 내 엄마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답하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진술서를 내밀었다. 상민 씨는 다혜, 즉 당신 며느리로부터 집에 가서 살짝 겁만 주라는 부탁을 받았고 목적은 당신이 무서워서 땅 문서를 넘기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충격 때문이 아니라 아팠기 때문이다. 다혜가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달도 없고 바람도 없었다. 인숙이 녹차 한 잔을 들고 옆에 앉았다.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 간단한 사람 아니라고. 나는 시선을 어둠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제 걔네들 돌아갈 길도 없어. 혜진도 왔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두 부로 만들었다. 한 부는 변호사에게, 한 부는 단단히 잠가둔 괴짝에 넣었다. 나는 이 일이 더는 집안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다혜는 멈추지 않았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계획을 들고 돌아왔다. 어느 화요일 저녁 내가 밥을 하려고 부엌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문 틈으로 내다봤다. 번쩍이는 검은 차, 낯선 번호판. 흰 셔츠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있었고 그 뒤로 다혜가 정장 차림에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서 있었다. 마치 시골에 연기하러 온 것처럼.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들은 이미 마당까지 들어와 있었다. 누가 문을 열어줬을까? 준성이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뒤따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나가 마루에 서서 부채를 들었다. 다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다. 엄마 화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해요. 우리 나쁜 뜻 없어요. 그저 엄마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낯선 남자가 앞으로 나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증인입니다. 오늘 임종 전 돌봄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서명만 해주시면 어머님의 권익을 저희가 오랫동안 보장해드릴 겁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임종 전 돌봄, 다혜가 끼어들었다. 네, 엄마만의 방, 생활비, 약값은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대신 엄마는 땅 사용권을 저희 명의로 잠깐만 넘겨주시면 저희가 사업하기 편해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지 않았다. 저는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매끄러웠지만 셔츠 소매에서 손목 근처에 작은 문신이 보였다. 공증인이 무슨 문신을 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집에 들어와 앉아. 내가 혜진을 불러서 엄마 대신 읽게 할게. 엄마는 눈이 안 좋아. 글씨가 너무 작아. 다혜가 당황해서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나는 살짝 나무랐다. 안 돼, 이 땅은 엄마 명의야. 서류에 서명할 때 누가 읽든 엄마가 믿는 사람이어야 해. 나는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분 후 혜진이 집에 왔다. 종이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크게 읽었다. 제3조 2항
서명인은 토지 이용권 전부를 제2자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한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건 노후부양이 아니라 양도 계약이잖아. 분위기가 풍선처럼 터져버렸다.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짜 공증인은 서류를 걷어들이며 중얼거렸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준성이 목이 쉰 듯 말했다. 다혜야, 너가 지원 서류라고 했잖아. 다혜는 준성을 노려보며 획 돌아섰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실패했을 때 누가 당신을 챙겼는데? 이제 와서 나를 탓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다. 빗자루질 한 번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 너희들과 이 집에서 더 이상 연극할 필요 없어. 준성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난 몰랐어. 맹세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한때 내가 죽을 때까지 키우겠다고 맹세했지만 이제 그만둘 거다. 다혜는 돌처럼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준성도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랐다. 차가 시동을 걸고 마당의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막 폭풍이 지나간 듯했다. 그날 이후 다혜는 며칠간 마을에서 사라졌다. 나는 포기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다시 돌아온 다혜는 더 이상 달콤한 연기를 하지 않았고 본색을 드러냈다. 어느 아침 내가 시장에 가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남순 씨 며느리가 면사무소에 가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고 했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평온하게 채소와 생선을 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 일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다혜 씨 가족 측 변호사입니다. 남순 씨가 민사행위 능력 감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러 왔습니다.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불과 2주 전에 읍보건소에서 정신이 온전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어요. 필요하면 군병원도 가고 더 필요하면 독까지 갈 겁니다. 나이 먹었어도 아직 멀쩡해요. 그는 당황해서 서류 가방을 챙겨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인숙과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갑자기 혜진이 달려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군에서 소문 들었는데 다혜가 가짜 정신감정 서류를 만들려고 사람을 고용하고 있대. 성공하면 그 사람들이 땅 서류를 뒤집을 수 있대. 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럼 이번엔 우리가 함정을 파자. 계획은 그날 밤 바로 세워졌다. 인숙은 땅을 사려는 척 연기했다. 그녀는 가짜 금, 가짜 돈을 들고 다혜의 조력자였던 이웃 상민을 찾아가 떠봤다. 예상대로 상민은 욕심에 눈이 멀어 곧장 자랑했다. 남순 씨 땅 일은 곧 끝나. 내가 정신감정 서류 알아봐줄 사람 있어? 곧 준성이 명의로 넘어가면 팔든 말든 맘대로지. 인숙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그가 계약금을 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증거를 들고 면사무소에 갔다. 경찰은 얘기를 듣자마자 상민을 불러 조사했다. 진술실에서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상민아, 내가 내 닭 살리려고 돈 빌려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답하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땀을 뻘뻘 흘렸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다혜가 모든 일의 배후였다. 경찰이 다혜를 불렀지만 다혜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면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다혜 씨,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마음은 아프고 차가웠다. 내 아들은?
그는 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던졌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침묵을 택한 그날부터 이미 널 잃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날 나는 시장에서 모닝글로리를 샀다. 저울에 바구니를 올리자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쿵쿵 울렸다. 다혜였다. 시골 장터 한가운데 새빨간 원피스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봤다. 남순 씨라고 소리쳤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다. 당신 이긴 줄 알아? 당신은 늙은이 주제에 눈치도 없고 분별도 없지. 나는 등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러나 다혜가 달려와 내 앞을 가로막고 손가락질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몰라? 당신은 왜 그렇게 질기게 안 죽고 버티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깨졌다. 결혼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한 적이 없었다. 남편도 예전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느리는 내 얼굴에 대고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소리쳤다.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찰싹 소리가 크게 울리고 내 손까지 아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들었다. 장터가 술렁이었다. 사람들이 달려와 말렸다. 근처에 있던 할머니가 소리쳤다. 며느리가 어딜 감히 시어머니를 장터에서 모욕해. 다혜는 놀라서 뺨을 감싸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바라봤다. 당신, 감히 나를 때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다. 다혜가 소리쳤다. 당신, 두고 봐. 그때 준성이 헬스칸 얼굴로 달려와 다혜를 데리고 갔다. 아무 말도 없이 아내를 군중 속에서 끌고 나갔다. 그녀가 아무리 소리쳐도 무시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한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나이 들어 며느리한테 모욕당하는 거 참 아프지. 그래도 남순 씨, 대단하네. 나는 집에 돌아와 대나무 침대에 털썩 앉았다. 손이 아직 떨리고 마음은 분하고 쓰라렸다. 내가 먼저 손찌검하고 싶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짓밟히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밥도 먹지 않고 물을 끓여 낡은 기와집 뒤로 희미하게 뜬 달을 바라보았다. 혜진이 다가와 내가 조용히 있는 걸 보고 아무 말 없이 군고구마를 책상에 올려놓고 곁에 앉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울 수 없어. 그리고 더 이상 울고 싶지도 않아. 그 아이를 위해 남겨둔 몇 방울의 눈물도 너무 아까워. 혜진이 내 손을 잡고 살짝 쥐었다. 나는 안다. 땅은 이미 그 아이 이름으로 넘어갔지만 그 아이는 나를 친엄마처럼 아낀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아직 가족이 있다는 걸 느꼈다. 다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일 뿐. 하지만 나는 오늘의 따귀가 단지 불씨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앞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전화벨이 울렸다. 그 시간 거의 자정이 다 되어 누가 전화를 할까? 나는 몇 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거칠고 단단하게 한자 한자 뱉었다. 노파야, 잘 들어. 땅을 넘기지 않으면 그 집은 다 타버릴 거다. 불은 누구도 가리지 않아. 나는 몇 초 동안 말이 막혔다. 누구세요? 누가 시켜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묻지 마. 그냥 등기부 준비해둬. 불타 죽고 싶지 않잖아. 그렇지.
그리고는 전화를 뚝 끊었다. 나는 책상 앞에 얼어붙은 채 앉아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꽉 쥐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 인숙이 준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환하게 켜고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인숙과 혜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숙이 책상을 내리쳤다. 이제 더는 용서 못해, 남순.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돼, 혜진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엄마, 너무 위험해요. 어젯밤 저도 개가 심하게 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이미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인숙은 지인에게서 낡은 카메라 몇 대를 빌려와 집 주변에 설치했다. 혜진은 작은 경보기를 구해 현관문에 달았다. 세 번째 밤,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개가 또 격하게 짖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검은 그림자가 담을 넘고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누구야? 그리고 경보기를 눌렀다. 검은 그림자는 놀라서 마당으로 달아나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도망쳤다. 나는 번호판을 봤다. 잠깐이었지만 카메라가 충분히 녹화했다. 이른 아침 나는 인숙, 혜진과 함께 영상을 읍사무소에 가져갔다. 경찰이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며 번호판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 경찰이 말했다. 남순 씨, 이 오토바이는 마을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준성 씨의 친구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틀렸다. 결국 그 아이도 손을 댄 거였다. 더 이상 다혜만의 일이 아니었다. 저녁에 나는 마루에 앉았다. 바람이 차게 불었다. 나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폐렴으로 기침하던 나를 떠올렸다. 나는 집집마다 약을 구하러 다녔다. 그 아이를 몇 번이나 살려냈는데 이제는 내 집을 태우려 한다. 나는 눈을 감고 짧게 말했다. 너희가 불을 지르고 싶으면 엄마가 진짜 불이 뭔지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나 모든 서류를 싸서 천 가방에 넣었다. 이제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 인숙, 혜진은 곧장 읍사무소 경찰서로 향했다. 우리는 클립 영상과 카메라에 찍힌 오토바이 번호를 제출했다. 젊은 경찰관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사건을 접수해서 군청에 보낼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민사 분쟁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위협 행위입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우리 엄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하고 싶어. 그날 오후 경찰이 준성을 불러 조사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꽉 잡았다. 경찰이 물었다. 이 오토바이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는 작게 대답했다. 네, 제 친구예요. 그냥 잠깐 빌려줬어요. 그런데 친구가 남순 씨 집에 가서 겁을 주라고 당신이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진술서를 책상에 내리쳤다. 준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나를 힐끗 봤지만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다. 결국 그의 친구는 별도의 방에서 대질 신문을 받았다. 불과 10분 만에 모두 자백했다. 다혜가 저한테 전화해서 할머니를 겁줘서 땅을 넘기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지. 진짜로 뭘 할 생각은 없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경찰이 나를 향해 말했다.
남순 씨,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손에 떨리는 주름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다혜가 소환되었다. 그는 파란색 원피스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다리를 꼬고 앉아 여전히 건방진 목소리였다. 저는 그냥 친구한테 놀러 가라고 했을 뿐이에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경찰이 상민의 진술 녹음과 운전자의 진술을 들려주었다. 다혜는 얼굴이 굳었지만 끝까지 부인했다. 제가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는 끝까지 우겼다.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얘야, 내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 얼굴이 제일 큰 증거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온 동네가 들썩였다. 남순 씨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경멸의 눈길로 바라봤다. 오후에 나는 집에 돌아와 마루에 조용히 앉았다. 인숙이 조용히 물었다. 좀 마음이 가벼워졌니? 나는 대답했다. 아니. 언제쯤 그 사람들이 불이나 서류, 협박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될지, 그때야 내 마음이 가벼워질 거야. 해질 무렵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나는 마을길 끝을 바라봤다.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안다. 그리고 나는 머리가 휘어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 그날 밤 잠시 정전이 되어 집안이 깜깜해졌다. 나는 오래된 등잔불을 켰다. 콩알만 한 작은 불꽃이 떨리며 나무장롱 구석을 비추기에 충분했다. 나는 침대 옆 낡은 괴짝을 끌어냈다. 내 인생 반을 담아둔 괴짝이었다. 혜진이 옆에 앉아 두 손으로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반짝였다. 나는 뚜껑을 열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늘 밤은 엄마 안 잘 거야? 나는 말했다. 다 얘기해 줄게. 나는 첫 번째 사진을 꺼냈다. 3살 때의 준성, 야른 이불을 두르고 눈을 반쯤 감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급성 폐렴이었지.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아이를 잃을 줄 알았어.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혜진이 조용히 물었다. 내 머리를 밀고 아이를 안고 집집마다 돈을 구걸했지. 내가 대답했다. 아침까지 돌아다니며 겨우 차비를 마련해서 군 병원에 갔어. 의사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못 살렸다고 했지. 나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그해 의사가 휘갈겨 쓴 글씨와 흐릿한 날짜가 있었다. 나는 목이 꽉 막혔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됐다. 나는 구겨진 상장을 꺼냈다. 초등학교 5학년 준성, 우수 학생. 이거 내가 걔가 자는 동안 학교 게시판에서 가져온 거야. 하고 나는 웃었다. 모아둬. 힘들 때마다 보고 다시 살아가려고. 혜진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며 눈이 반짝였다. 엄마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줬어요. 필요 없으니까. 내가 말했다. 내가 걔를 키운 건 내 몫이야. 은혜를 말하면 결국은 요구하는 게 돼. 나는 전 동장 사인의 입학 신청서를 꺼냈다. 걔가 중3 때 학교에서 기급 내야 시험 볼 수 있다고 했어. 돈이 없어서 나는 동장 집문 앞에서 무릎 꿇었지. 뙤약볕에 그 사람이 민망해서 겨우 연기해줬어. 내 애가 시험 볼 수 있었지.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무릎 꿇는 거 안 부끄러워. 다만 내 애가 나중에 잊을까 봐 그게 두려워. 엄마.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준성이 오빠가 들으면 이해할 거예요. 글쎄, 나는 신청서를 접어 다시 상자에 넣었다. 애들은 금방 자라. 엄마에 대한 기억도 금방 희미해지지.
나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안은 비어 있었다. 아빠가 결혼할 때 나한테 줬던 귀걸이, 다혜 결혼할 때 팔았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결혼식 상 차리고 자리 마련하는 데 썼지. 아깝지 않아.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 노트북은요? 아, 나는 살짝 웃었다. 한 달 동안 밥 굶고 옥수수죽에 젓갈 물 말아 먹었지. 중고 노트북 하나 사줬어. 걔가 과제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지. 나는 흔들리는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걔가 나를 안고 엄마 최고야라고 했어. 그 말, 나는 평생 기억해. 밖에서는 바람이 살짝 불고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나는 막노동도 하고 사탕수수 잎도 이고 푼돈도 모았어. 오직 걔가 인생에 지지 않길 바랐지. 걔는 인생에 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지고 있어.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왜 오빠한테 다 얘기 안 해줘요? 적어도 엄마가 오빠 위해 피와 눈물을 쏟았다는 걸 알아야죠. 나는 걔가 알 필요 없어. 나는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걔가 한 가지만 알길 바래.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내가 뭘 하는지 알아. 그리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다 되갚아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상자를 닫고 침대에 기대 앉았다. 등잔불이 바스락거렸다. 예전엔 남들이 비웃을까 봐 두려웠어. 지금은 내가 마음 약해질까 봐 그게 더 무서워. 엄마는 마음 약해질 권리도 있어요. 혜진이 말했다. 이젠 그런 권리 없어. 내가 답했다. 마음 약해지면 지는 거야. 우린 지지 않을 거예요. 혜진이 속삭였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지 않아. 나는 일어나서 새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 추가 진술서라고 적었다. 내일 읍사무소에 추가 서류 내러 갈 거야. 나는 분명히 쓸 거야. 정신적 협박 상태에서 강제로 서명했다는 거. 나는 녹음도 있고 증인도 있어. 공무원 앞에서 직접 서명할 거야.